오늘 준비해온 내용들은 좀 더 빨리 끝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스펙트로미터리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오늘 수업 나머지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빛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주로 측정을 하고 어떤 것들을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는 똑같이 빛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뭔가를 기기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일단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플로어레센스를 이용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했죠. 플로어레센스 다시 말하면 엑사이테이션하고 엑사이테이션에서 다시 그라운드 상태로 나오는 어떤 특정한 파장을 측정하게 되면 셀렉티비티가 높아지고 뭐 결국에는 A가 얼마다라는 게 아까 이거는 F겠죠. 플로레센스가 얼마다라는 걸 측정하게 되면 좀 더 셀렉티브하게 어떤 물질이 들어있고 농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플로레센스를 주로 많이 띄는 것들은 벤젠린, 이중결합이 많은 파이파이 본드, 이중결합이 많은 것들이 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CD 같은 경우는 서큘라 다이크로이즘,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평광된 형태의 빛을 한 방향으로만 필터링 한 다음에 샘플에 넣어주게 되면 샘플에 의해서 얘들이 조금씩 그 원리는 샘플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그 거울상에 의해서 뭔가 구조에 의해서 얘들이 변한다고. 거울상에서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내 왼쪽 손에 의해서는 이렇게 변하면 반대 오른쪽 손에 의해서는 그거와 정반대 형태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평강된 애들이 어떤 물질에 의해서 약간 휘어지게 되는데 그 휘어지는 각도가 똑같이 보면 내 왼손에 의해서 30도가 휘어졌다, 마이너스 30도가 휘어졌다 그러면 내 오른손에 의해서는 30도가 휘어지는 형태로 휘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정확하게 몇 도가 휘어지는지는 그 나와 있던 식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수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 수치는 정확하게 우리가 뭐 각각의 물질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지만 이성질체들이 그러니까 거울상에 가지는 방향은 휘어지는 각도는 정반대 방향으로 퀀터티는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CD 같은 경우는 논리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단백질 구조를 측정할 때 단백질 구조의 알파 헬릭스, 베타 시트 한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한 5가지, 6가지 정도 있잖아요. 그게 따라서 업소션 되는 파장이 이렇게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얘들을 나중에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뭐 어떤 특정한 물질을 측정했을 때 얘들이 얼마 있고 얘들이 얼마 있고 얘들이 얼마 있고 이건 알기가 어렵고 대신 내가 만든 샘플 A, 내일 만든 A 프라임, 다음날 만든 A2 프라임, 그 다음날 만든 A3 프라임을 비교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단백질 구조가 똑같다 그러면 이 CD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해요. 근데 만약에 단백질 A2 프라임이 이 CD 스펙트럼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면 얘는 구조가 다른 것들과 다르다. 즉 다시 말하면 안정성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크게 뭐 물리적인 것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CD가 어떤 데 이용되고 있는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D 같은 경우는 단백질의 세컨더리 스트럭처랑 그리고 스테빌리티를 측정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우리가 ICP가 나왔죠.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다시 말하면 이게 아주 높은 온도, 뭐 만도 가까이 되는 온도에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게 되면
분자들이 원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원소화가 돼서 그 원소화된 애들이 아주 고에너지가 될 거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다시 내려오면서 얘들이 이제 에너지를 그러니까 뭐지? 빛을 발산하게 되는데 얘들을 측정하게 되면 이제 어떤 특정 원자가 가지고 있는 그 또 어찌 보면 형광이겠죠. 형광.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형광은 그 특정한 에너지를 줘서 그러니까 빛을 줘가지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를 올린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온도 플라즈마를 만들어주면 거기서도 나오는 에너지를 이 원자들이 흡수한 다음에 이 원자들이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올 때 이 플로로센스가 나오겠죠. 얘들을 측정하게 되면 타이타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측정했을 때 농도에 따라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HPIES라 그런다 그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HPMS 다시 그냥 이온화를 만들어 가지고 얘들을 그 몰레큘러 웨이트를 측정하는 걸로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금속이온 전이금속이나 금속이온들을 금속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ICP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긴 한데 얘들은 뭐 분석할 때마다 생기는 뭔가 오차긴 하지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이고 그걸 이제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될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 타이타늄을 323.455 정도의 그 형광을 측정하게 되면 그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 스탠다드 커브 그리듯이 똑같이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미지의 샘플에서 똑같이 농도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아마 조금 빨리 끝날 거예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은 그 빛을 이용해서 하는 뭔가 다른 기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기기들을 여러분들이 바이올로지 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일을 하다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지금 DLS 같은 경우는 이제 멤브레인이라든지 뭐 그리고 약간 조그만 몰레큘이 아니라 큰 몰레큘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 셀의 크기를 잴 때 근데 보통 우리가 셀의 크기를 잴 일은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보면 엑소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이게 셀이라고 치면 셀 표면에 뭔가 플러스 차지가 막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변에 또 다른 원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파티클 서페이트 그러니까 셀이 정확하게 이루고 있는 구조가 이렇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이온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이온들의 존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온이 이 파티클 이 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클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폴리머 파티클 같으면 폴리머 파티클의 서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이제 이 파티클에 의해서 생기는 이온들이 이렇게 주변에 존재하는데 그 이온들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 구를 우리가 시어 플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리적으로는 여기는 단단한 부분이 될 거고 얘들은 뭔가 우리로 치면 지구로 치면 구름인 거죠. 구름. 얘들이 차지를 띠고 있는 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쪽에 마이너스 차지를 띈다 그러면 플러스 차지가 되고 플러스 차지 안쪽에 플러스 차지를 많이 띈다 그러면 바깥쪽에 마이너스 차지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자의 구름들이 이온의 구름들이 형성하고 있는 크기를 우리가 시어 플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충 이제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이 크기는 우리 지구의 크기와 같은 거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뭔가 구름 같은 크기를 재는 걸 시어 플레인이라고 하고 제타 포텐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안쪽이 뭐냐면 엘렉트로포레틱 모빌리티 그러니까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름이라고 설명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U는 당연히 얘들이겠죠. 얘들이고 그리고 비스코시티 리퀴드이고 얘들은 제타 포텐셜이고 파이고 엡실은 몰라 소시비티가 되겠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엘렉트로포레틱 모빌리티를 측정한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셀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파티클의 크기가 아니라 그 파티클의 영향을 받는 구름까지 측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파티클은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운동하고 있죠. 가다가 막 이상한 방향으로 꺾이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움직이는 입자의 확산 스피드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레이저를 주게 되고 이 디텍터에서 산란되는 스캐터링 산란되는 것들을 측정하게 되면 이제 입자의 크기, 샘플 점도, 온도의 영향으로 이 스피드를 측정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피드는 입자의 크기, 샘플의 점도, 온도의 영향에 따라서 스피드가 달라지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입자의 확산 스피드를 측정하게 되면 시간에 따른 산란광, 그러니까 이빛을 말하는 거겠죠. 어떤 내가 샘플에 레이저를 쏘았을 때 나오는 이 산란광의 세기의 변화를 측정하고 분자의 운동, 분자의 확산 계수, 그리고 분자의 크기를 측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아주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대략적인 셀의 크기, 대략적인 파티클의 크기를 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쪽에 들어있는 엄청나게 많은 물리학적인 판단은 여러분들 힘들어서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을 건데 그리고 뭐 제타 포텐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 이 셀이나 파티클에 의해서 전자구름이 생길 거고 그 전자구름의 크기까지를 우리가 제타 포텐셜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레이저를 통해서 산란시키면 이 안쪽에 있는 파티클이 브라우니안 운동을 할 거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산란되는 빛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파티클이나 셀의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용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엑소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셀이 다른 셀에 이렇게 우리가 셀이 이만큼 있잖아요. 큰 셀이 큰데 셀이 이제 다른 셀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렇게 버딩을 합니다. 버딩을 한 다음에 아주 조그만 셀을 만들게 돼요. 셀이라고 하기도 뭐 셀의 아주 작은 소포체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셀에 보내거나 혈액 쪽으로 흘리게 돼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중요하거든요. 얘들이 보통 한 제가 알기로는 50에서 200나노미터 정도 돼요. 그 안에 어떤 물질이 들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처음에는 그냥 어떤 셀들이 자기들이 필요 없는 노폐물을 밖으로 방출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얘들이 다시 말하면 셀과 셀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우체부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들을 어떻게 이용해 볼까 하고 해서 신약 개발하거나 뭐 다른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얘들의 사이즈를 측정할 때 이 DLS를 가지고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DLS는 빛을 이용해서 빛을 이렇게 쏘아줘가지고 브라우니안 운동을 하는 애들에 의해서 그 산란되는 빛을 컬렉션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파티클의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걸 측정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은 파티클 그리고 이 파티클들이 막 엄청나게 뭉쳐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가끔씩 존재해요. 이런 형태로 얘들은 이제 대략적인 파티클, 즉 셀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여러분들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DLS는 다이나믹 라이트 스캐터링이고 다이나믹이란 말은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이저를 쐈을 때 나오는 산란광을 통해서 그 셀의 크기, 파티클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IR, 인프라레드. 인프라레드는 우리 가시광선보다 좀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는 뭐였어요? 마이크로웨이브를 분자에 쏘아주면 이렇게 회전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IR을 쏴주게 되면 진동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걸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외선 같은 경우는 보통 750
750 나노미터에서 2mm 정도까지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 IR 같은 경우는 이 파장을 주로 사용하지 않고 파수를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보통 파수가 뭐 400에서 4000cm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파장을 표현하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진동수라든지 에너지는 대략적으로 알려진 게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유기 화합물을 확인하는 데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혼합물 분리 없이 정성, 정량이 가능하고 샘플 보존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 정성, 정량 분석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샘플 보존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애들은 뭔가 에너지를 많이 쏴주게 되면 얘들이 구조가 변해버리고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얘들은 그냥 물질이 이렇게 진동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걸 측정하는 게 진동하는 것들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IR을 측정하고 나서 다른 것들로 또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들어가는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R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작용기, 펑셔널 그룹은 독특한 IR 흡수기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C 본드, C 더블 본드, CO 본드 또는 CO 얘들은 각각 흡수하는 파수가 달라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 물질에는 어떠한 게 있는지를, 어떠한 그룹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개는 뭐 불활성 기체 이런 애들은 좀 분석하기 힘든다는데 얘들은 솔직히 다른 것들로도 분석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FT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는 기기에서 FT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가 뭐냐면 프리의 트랜스폼이에요. 프리의 트랜스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그래프를 그린다. X축이랑 Y축. Y축은 프리퀀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 X축은 농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음대로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프리의 트랜스폼이라는 게 뭐냐면 이 프리의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 프리의 함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리든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프리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프리의 함수를 트랜스폼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콘서티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음에 다음에 배울 수학 시간이 없구나. 여러분들에게는 공업 수학이나 이런데 미적분하게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더 힘들고, 가장 프리의 트랜스폼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레졸루션이 높아져요. 기기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차원을 바꿨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뭔가 노이즈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래서 프리에 FT가 붙으면 일단 레졸루션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감도가 좋아지고 막 한다는 얘기겠죠. 분리가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요. 네. 뭐 다 비슷한데 신호대 자본비 SN은 나쁘다. 근데 FTI는 매우 양호하다. 레졸루션이 좋으니까 매우 양호하겠죠. 그리고 데이터 처리는 뭐 비슷하게 할 거고, 환경 구성이 간단하고 뭔가 FTIR은 다 좋아요. 그렇지만 대신 가격이 비쌉니다. 훨씬 더 분석할 때 데이터도 깨끗하고 뭔가 데이터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로 메리트가 많지만 가장 안 좋은 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T가 붙는 게 많습니다. FTIR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FTICR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래는 ICR이라는 장비를 FT를 붙여가지고 FTIC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FT가 붙게 되면 성능은 아주 좋아지지만 가격은 비싸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은 IR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전폭을 시킨 다음에 하게 되고, 얘들은 그냥
생각을 크게 뭐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원에서 IR을 쏘게 되면 간섭계에서 광로차가 0으로 위상을 맞추어 서로 겹치게 만든 다음에 샘플을 이러한 형태로 만들게 된 다음에 샘플을 올리게 됩니다. 다시 잠시만 이건 설명해야 되겠네요. 광로차가 0이 되기,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렇게 일직선이고 광로차가 0일 때 신호 강도가 여러 가지를 섞어서 가운데만 뾰족 나오게끔 얘들을 인터페로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광로차가 0일 때 이 가운데만 신호 강도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거의 0이 되겠죠. 0이 되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샘플을 읽게 되고 샘플을 통과하게 되면 검출기를 통해서 신호를 처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다시 보면 얘들이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파수에 따라서 업소션 되는 인텐시티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다른 형태로 나타내는데, 다음 보시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업소션이 많이 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얘들은 파수를 가지고 얘들은 우리가 어떠한 펑셔널 그룹이 있다는 걸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TIR이나 IR 같은 경우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펑셔널 그룹이 어떻다라고 읽어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기 힘들잖아요. 너무 많은 펑셔널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중결합도 얼마나 많어. 그 다음에 뭐 다이설파이드 본드도 있어. 그 다음에 키토는 당연히 있어. 아마이드 본드도 있어. 뭐 수없이 많은 본드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IR은 똑같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똑같이 오늘 만든 거, 내일 만든 거, 모레 만든 거 비교하는 데 많이 씁니다. 모양이 달라지면 얘들은 구조가 달라질 것이다. 안정성이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얘가 뭐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똑같이 만약에 이 설명은 뭐냐면 이제 이런 물질이 여기서 하게 된다 그러면 이 IR의 인텐시티를 계산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역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업조번스가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하고 똑같이 이렇게 농도에 따라서 업조번스 이 IR의 업조번스를 가지고 스펙트럼을 그리고 다른 미지의 물질을 넣어서 측정을 하게 되면 농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주로 아주 조그만 몰레큘들에 많이 사용하고요. 단백질 사용할 때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합가스를 이렇게 막 섞여 있다고 하면 그것 같은 거는 이렇게 세 종류가 섞여 있다 그러면 다 합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떤 혼합가스가 들어왔는지 뭐 130, 1300 뭐 얼마 알게 되면 쉽게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죠. 근데 보면 자 이런 혼합가스 보면 몰레큘라 사이즈가 아주 적죠.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뭐 비교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IR은 인프라레드를 쏴가지고 인프라레드를 쏴가지고 나오는 업소프션 되는 파수를 읽어서 어떤 펑셔널 그룹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뭐 사용하는 것들이 주로 보시면 이렇게 혼합가스처럼 지금 보이는 혼합가스처럼 가스처럼 조그만 물질들이 주로 사용되지만 우리가 단백질을 분석할 때는 구조를 확인할 때 이게 똑같이 퀄리티 컨트롤, 즉 오늘, 내일, 모레, 일주일 후, 1년 후, 한 달 후 만드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판단하는 형태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이 펑셔널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파수, 주로 이 파수에서 업소션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런 파수들을 쭉 보면 얘들 가지고 이렇게 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유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거 얼마니까 여기는 어떤 펑셔널 그룹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조그만 물질들은
좀 어느 정도 조그만 물질 이런 형태가 가능하지만 큰 물질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펑셔널 그룹이 너무 많아지니까 복잡해서 하기 힘들지만 힘들게 되는 거죠. 그 얘기고, 그리고 이제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는 뭐냐면 지금 시료의 단색광을 조사하면 시료에 입사된 단색광의 일부는 입사광과 다른 빛의 파장의 빛을 산란한다는 거죠. 몰레큘러에다가 어떤 람다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람다 프라임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람다 프라임이 람다 제로보다 작으면 우리가 안티스토크 스캐터링이라고 이야기하고, 파장이 더 길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높은 거고 높아진 거고 이런 에너지가 낮은 게 되겠죠. 걔들을 스토크 스캐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는 어떤 특정한 단색 파장을 넣어줬을 때 어떤 놈은 에너지가 높아져서 나오고 어떤 에너지가 낮아져서 나오고, 높아진 놈은 파장이 짧아지고 높아지면 놈은 낮아진 놈은 파장이 길어지겠죠. 그걸 우리가 위쪽은 안티 스토커스 스캐터링, 위쪽은 스토커스 스캐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얘들이 뭔가? 라고 하면 결정성 확인 및 결합의 운동 상태를 파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전, 진동, 전자 운동 등을 파악하는데, 제가 여기 막 붙여넣긴 했지만 단백질을 분석할 때는 그리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단백질 분석할 때는 사용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지금부터 나오는 라만이랑 NMR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할 때 분석을 사용하긴 하지만 크게 많이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케미칼 쪽에 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구성은 뭐 액체 사해마탄소에서 나오는 앰비언트 램프 있고, 광원이 488나노미터의 청색 아르곤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서 에너지가 높아지면 안티스토크스, 그리고 낮아지면 스토커스처럼 원래는 이 파장만 넣었는데 파장만 쏴줬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얘들을 가지고 어떤 결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저는 똑같이 IR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나만이 좀 더 센시티비티가 높은 펑셔널 그룹들이 있어요. 여기 설명해 보면 CC 이중부 결합 같은 경우는 IR에서는 인액티브, 별로 픽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근데 라만에서는 아주 잘 보이는 형태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CO 같은 경우는 다이폴 모멘트가 있어서 IR에는 아주 액티브하게 나타나는데 라만에서는 작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찌 보면 IR의 약간 대용 형태, 반대 개념 대용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 저는 크게 라만을 단백질에 사용을 하는 것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뭐 사용한다 하더라도 FT-IR처럼 똑같이 큰 단백질을 사용해서 뭐 생산하는 것들에 여러 가지가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NMR. NMR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 안 할게요. 유교학에서 많이 배웠고, 단백질 때는 크게 그게 없고, 뭐 예를 들면 스핀 플러스 스핀 마이너스 2분의 1 스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NMR 같은 경우는 HNMR, CNMR 있고, 뭐 PNMR도 있고, 뭐 다른 NMR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장을 이렇게 생성해주면, 자기장을 생성해주고 하면 어떤 놈들은 마이너스 2분의 1, 어떤 놈은 플러스 2분의 1을 가지는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뭐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생기면 핵은 자신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주파수로 세차 운동,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회전하듯이 세차 운동을 하게 되고, 동일한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쪼여주면 흡수하게 된다는 거죠. 얘들이 도는 프리퀀시와 일치하는 RF 전파를 넣어주게 되면 흡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핵종이라도 주위 환경에 따라 주파수가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붙어 있는 H들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운동하는 돌아가는 프리퀀시가 달라지게 돼서 어떤 특정한 자기장을 주게 되면 얘들이 프리퀀시가 달라지게 돼서 흡수하는 파장이 달라진다는, RF 파장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보면 다음과 같이 H, 그러니까
H가 하나 있을 때 싱글렛은 주변에 싱글렛은 다른 주변에 H가 없다는 거죠. 그죠? 교수님 이 C에도 H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H는 이 H가 동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H가 붙어 있는 C 그 다음에 있는 C에 H가 하나밖에 없다. H가 없다. 그러면 싱글렛으로 나타내고 하나가 있다. 그러면 더블렛, 두 개가 있다. 트리플렛, 세 개가 있으면 쿼텟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유기학 시간에 배웠죠? 얘들이 주변에 그 구조에 따라서 흡수하는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과 같이 이제 그 흡수하는 파장을 이제 ppm으로 흡수하는 IR을 ppm으로 나타내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내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케미칼들 분석할 때 진짜 많이 쓰는 건데 단백질을 분석할 때 단백질을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긴 했는데 크게 유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 얘가 왜 1.18이고 얘가 왜 3.54고 이런 것들은 유기화학 시간이나 유기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료의 X선을 조사하면 시료의 표면층 원자로부터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내각준위 또는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외곽주위의 전자가 방출됨. 엑스레이를 주게 되면 엑스레이는 에너지가 세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던 전자가 튀어나오게 돼요.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 튀어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한다는 얘기고 다음과 같이 빔을 쏴주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쏴주는 에너지를 달라지게 하면 튀어나오는 그 전자들을 측정할 수 있고 그 에너지에 따라서 나오는 전자들이 측정된 건데 얘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안에 이 표면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얘들을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빛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어떤 분석기기들에 대해서 분석기기의 응용에 대해서 하나 쭉 말씀을 드렸는데 DLS 같은 경우는 셀의 사이즈를 측정하는 거. 다른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얘들이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IR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펑셔널 그룹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FTIR은 그냥 IR보다 레졸루션이 좋고 가격이 비싸고 뭐 여러모로 다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했죠. 근데 단백질로 가게 된다 그러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또 라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조그만 물질 같은 경우는 뭐 섞여 있어도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지만 큰 물질 같은 경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각각의 펑셔널 그룹이 잘 업소션하는 파수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에너지가 높은 게 나오면 NT, 낮은 게 나오면 NT 스톡스, 그다음에 낮은 게 나오면 그냥 스톡스인데 얘들은 그냥 차이는 IR과 약간 반대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반대되는 건 아니지만 IR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IR에서는 잘 보이는데 라만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둘 다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NMR은 뭔가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 아마 유교학 시간에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라서 근데 주로 우리가 바이올로지나 단백질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이것만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ppm들은 뭐 찍어봐야 아는 거고 요새는 뭐 계산을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냥 찍어보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어떤 표면에 에너지를 계속 높여가면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 거기서 튀어나오는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자들을 측정하면서 안에 어떤 펑셔널 그룹, 어떤 물질들이 가지고 있던 전자가 튀어나왔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오늘 숙제를 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내일 어떤 중간고사를 치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못 내가지고 그거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제가 아마 요번 주 안으로 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잠시만요. 요번 주 안으로는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그 LMS 상에 보내줄 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원래는 지금 4월 20일에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4월 24일, 4월 25일까지 주게 되면 이 중간고사 치기 전까지 중간고사 때까지만 내주세요. 그러면 질량분석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중간고사 숙제를 하면서 중간고사를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됐죠? 혹시나 오늘 수업을 10명밖에 듣지 않았는데 학생들한테 이거는 아마 또 다른 학생이 질문하면 제가 LMS에다 공지를 할 텐데 숙제는 지금 보면 한 23일, 4일, 24일, 5일 정도에 나갈 겁니다. 그리고 듀데이트는 중간고사 시험 치기 전까지 올리면 되고 그걸 공부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데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해 주신 분?